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유리입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벌써 이 마음을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토론 진행에 앞서서 이 태풍 나리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3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주요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KBS와 MBC가 지금 현재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토론자 좌석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예, 이상열입니다. 그 옆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토론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 주제 크게 2개인데요. 먼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 방안을 듣는다. 이런 제목의 2개의 주제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의 의제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의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경제 노동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또 전체위원회 회의에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전국 16개 시도 및 182개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집해서 현안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요새 대선 후보 토론 많이 하죠? 근데 시간들 그분들 정말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 시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노동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정당은 아직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정 후보 중심의 얘기가 나오면 그건 본의 아니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혹은 좀 띄워주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5분의 간단한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역시 발언 순서 여러분이 화면 보시기 왼쪽 분부터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저희 당은 6% 수준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현재 총 투자율 30%를 매년 2%씩 금액으로는 약 20조 원씩 늘려서 5년 후에 40%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늘어난 투자액 중에 절반은 공공부문에서 R&D라든가 대학 지원 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을 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현재의 연평균 60억 불에서 100억 불 수준으로 또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10대 성장 동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10조 원씩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또 현재 평균 25세인 취업 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 정년을 평균 5년 연장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겁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해 주시죠. 1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정책의장 김낙성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더웠고 가을엔 태풍 피해 그리고 지금은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고 또 가을거지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방송을 통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겐 마음에 드는 일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은 내년에 잘 지면 되지면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취업이 안 되면은 결혼도 늦어지고 집안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경제를 우선 활성화시켜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엔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만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는 30만 개도 안 된 29만 5천 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새로 공급된 인력은 46만 8천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5명 중 3명만 직장을 얻고 2명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신문 광고를 보면은 직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어느 대학생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예.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1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정말로도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도 부족하고 또 일자리 질도 나쁘고 또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실업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주도의 전략입니다. 투자 확대하고 또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팽창시키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서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예. 지방 분권 체제를 바꿔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고급 서비스 산업을 경쟁력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 고용 취약계층에 예.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발언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5년간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나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 볼 낯이 없어서 아예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 이랜드 조합원들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런 고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입니까? 또다시 이렇게 가짜 개혁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까? 진정한 서민의 대표를 뽑아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서민에게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사회자 당부가 있으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정리해 대통령이 주시죠. 되고자 시간 합니다. 지났습니다. 많은 소원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5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분 여기서 또 대선 후보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습하신 셈 치고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조금씩 오바들 하시는데 어쨌든 기조연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인데요. 토론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1분 30초 동안 토론자가 답변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토론자가 각 1분씩 반론을 하고 또 토론자는 2분 동안 재반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 실업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참 이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경제 성장과 실업 문제 해결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IT 산업이 많이 의존하는 한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이 안정적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이 불완전한 취업자를 포함해서 체감 실업률이 2005년 현재 8.1%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국민중심당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없는 성장, 또 정부 규제, 인건비 상승, 또 부동산 값 폭등으로 공장의 해외 이주등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이 늘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또 고용 불안의 요소도 늘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만 하는데 첫째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숫자를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 금융정책과 공적 자본을 중소기업으로 집중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세 번째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개발해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대기업과 하도급 간 공정거래를 통해서 낮은 납품 단가를 개선해 줌으로써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주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피크제를 선택적으로 확대해서 상위직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하위직 생산직에 더 많은 임금 지급과 비정규직 임시직의 정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낙성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각 정책위의장께서 반론을 해주시면 되는데 1분씩입니다. 먼저 이상열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김낙성 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조업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그 취업을 유발하는 계수가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서비스 산업과 관계돼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또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회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늡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작년에 기계산초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업에 있어서 한 9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국민중심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고맙습니다.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또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안정된 일자리 개념을 좋은 일자리 숫자로도 봐야 되고 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측면에서는 역시 고성장 안 하고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정된 직장 문제는 제조업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숫자가 잘 안 늘어나고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는데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좀 제시하실 필요가 있고 고용 창출형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 지배구조,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예. 복합적인 정책 제시가 고맙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다음에는 그 이용대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선거 때 내놓는 공약들이 거의 90%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 공약을 하고 이후에 안 지키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일자리 몇만 개씩의 어떤 전시성 공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한테 감기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낙선 의장께서는 문제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그 IMF 이래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재벌들이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만 해도 일자리가 130만 개가 줄었어요. 그 130만 개는 회복을 해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진표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김낙선 의원님께서 그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또 직업 발전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소위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양면에서 질면에서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이공계의 교육을 보다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리고 폴리텍 대학과 같은 직업훈련 과정 어떻게 개선하고 직업 발전은 또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이분입니다. 이상열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의 구조 관계 불안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산업 쪽이 많이 늘긴 합니다만은 일시적이고 항구적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한구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자리 숫자도 물론 늘려야 되지만은 또 안정적인 그 일자리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젊은이들 특히 그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정말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 주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걱정 속에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한 질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일자리가 보장이 되도록 국가나 기업이나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민노당의 이용대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을 늘리려면은 기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규제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진표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학교 교육이 산업 현장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그 교육 과정서부터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께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대기업 근로자하고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 따지자면 뭐 납품 단가 대기업들이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청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인데 이 임금 격차, 대기업 근로자하고 하청업체요. 이 임금 격차가 어떻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근로환경 전반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노동 조건, 특히 이제 임금 한 60%대에 불과한 이런 임금 격차로 인한 양극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간의 어떤 근로환경 격차. 이런 두 가지 양극화로 볼 수 있습니다만 후자의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기업 수로 보더라도 99%, 또 고용의 88%를 우리 중소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이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에 그 산업자원부 조사를 보면은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중소 제조업체의 33%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근로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의 건전한 상생에서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형식대로 질문 반론해 주시죠. 먼저 이한구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우선 이제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 부분은 역시 중소기업 쪽에서 임금 지불 능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이제 따져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역시 대기업이 지나치게 하청단가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태, 소위 불공정 경쟁 행태에 대해서 시정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경영 그 여건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리시겠다. 이게 지금 5가지 예로가 있거든요. 인력난도 있고 기술난도 있고 판매난도 있고 자금난도 있고 또 부진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부가 또 잘못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용대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 중소기업 자체의 기업 환경으로만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문제는 이게 재벌 대기업하고의 원하청 관계에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들 80~90%가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그 원하청 관계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주인하고 머슴 관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주인대로 세경 올려달라고 하면 쫓겨나기 십상인 거죠.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도 그 재벌 대기업들로 받는 부담을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이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청 단가가 이렇게 100원 떨어지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이렇게 노임이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재기업들의 횡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근본 원인이고,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진표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임금 격차라든가 근로 환경의 양극화 문제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 간에 자유롭게 이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정책이 직업훈련과 직장 알선, 실업급여의 지급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측면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하고 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나치게 고학력화되어서 3대 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해서 지금 이런 인력이 중소기업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가장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실업 관리의 핵심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고용 비용의 비중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대중기업 간의 그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그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극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구매력과 지배력이 큰 그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고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손실을 떠넘기는 관행을 반드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입장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이상열 정책위의장께서 질문에 예.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이한구 의장께서 또 이용대 의장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한구 의장께서 이런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로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뭐 판로라든지 자금, 뭐 부품,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대기업의 행포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특히 그 이용대 의장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된 지 1년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납품 대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이 통합신당의 김진표 의장께서 그 직업 알선, 직업 훈련과 연계 정책, 또 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 이런 데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요. 특히 이제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눈높이를 좀 현실에 맞추는 이런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낙성 의장께서 그 양극화, 납품 단가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한구 의장이나 이용대 의장께 주시죠. 답변한 내용과 같고 결국은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점을 고맙습니다.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 묻겠습니다. 이 이른바 2+5 전략 있죠? 이 소위 말해서 청년의 취업 시점 늦추고 고령자의 일하는 기간 늘린다. 근데 이게 참 말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고용해야 되고 고령자도 더 붙잡아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다분히 마이너한 정책이라 봅니다. 제일 큰 것이 역시 기업들 보고 투자 많이 하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많이 찾다가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 고용할 여력도 생기고 여성 좀 특별히 배려할 여력도 생기고 또 저소득층 특별 고려할 여력도 생기고 또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뭘 그냥 퍼센트 정해갖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래 보고 또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근로자의 소위 피고용 능력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을 특별히 많이 활용하려고 할 때 국제 경쟁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피용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제 개편 문제 그리고 또 노년 계층이 거기 퇴직하는데
너무 빨리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임금 피크제를 알겠습니다. 병행하면서 예. 정년 연장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5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엔 이용대 정책위원장부터 1분씩 말씀해 주시죠. 예, 기업 투자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투자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령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내놓을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재벌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저는 사회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범죄 행위를 국가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부터 바꿔서 국가 역할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임금 피크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노인분들 입장에서 중고령자라고 55세, 64세 노인분들인데 생각해보라는 거 한번 권하고 싶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 나와 계신 지금 사당의 정책위 의장분들이 모두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임금 좀 줄이고 역할 좀 줄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대안이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은 일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될 거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김진표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시각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묻고 싶은데요. 한나라당 공약이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되게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걸 보면 대기업들이 제조업 위주의 투자는 점점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 혁신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급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문별 대책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또 경제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또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반드시 좀 맞춤형 일자리죠. 확대를 시켜 나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노당 정책의장께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씀씀이가 좀 적은 이런 노령, 고위층 여기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열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2+5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고 결국 일자리를 떠나는 시점을 5년 늦추자 하는 건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일자리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기 위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이게 심지 대선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던데 결국 강군을 육성한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다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인지 하고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이제 2003년 7월에 도입해서 일정 연령이 되면은 임금을 좀 삭감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현재 그렇게 많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가 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라고 봐지는데 이 임금 피크제를 좀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분 반론하시죠.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단순히 성장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용 창출형 성장 모델로 가겠다, 병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형 성장 모델이 뭐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산업 구조 쪽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훨씬 고용 창출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경쟁력 갖추도록 해주자. 그리고 또 중소, 중견기업이 또 고용 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경쟁력 갖추도록 집중 지원해주자. 그리고 또 조립 산업보다는 부품 소재 산업이 고용 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 가자. 예. 또 금융 구조도 중요합니다. 지금 DJ 정권 들어서 잘못한 게 이 금융 구조입니다. 금융 구조를 굉장히 영미식 흉내내다가 지금 금융기관은 배부르고 산업체는 아주 고통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대야 기업체들이 고용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 대형 노조, 공기업을 포함해서 금융기관 노조들이 욕심을 많이 내서 사실은 젊은이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 지배구조도 이제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허용하기보다는 좀 더 소위 많은 쉐어홀더들이 인볼브된 그런 구조로 바꿔줘야 되고 또 정부가 사회보장금이나 강제기부금을 고용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막 매기기 때문에 특히 고용 창출 능력이 좋은 영세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5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해 주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더 고용해도 몇백만 명이 고용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바로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이른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근데 이게 요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보호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규직화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저희는 그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됐을 때부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고 그 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여기 계신 그 한나라당 그리고 그 이전 열린우리당이죠. 그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강행 처리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어쨌든 이 비정규직 악법은 철폐하고 향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전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비정규직이란 게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이고 그 핵심은 기업들이 돈 벌기 좋게 하자는 거죠. 유럽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OECD 가입국이라는 유럽 나라들 형편을 보면은 비정규직 비율이 30%가 안 돼요. 전체 근로자 중에. 그리고 그 30% 중에서도 대부분이 파트타임 형태지 우리처럼 뭐 기간제 임시직 이런 이상한 고용 형태가 주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저희 경우에는 이미 비정규직이 870만에 달해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관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향후에 이렇게 절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른 토론자분들 반론해 주시죠. 먼저 김진표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 풀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규직 입법을 할 때도 그걸 대전제로 해서 이것은 노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안정의 주체로서 함께 해결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직 노조들이 우선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법을 그냥 없애겠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삼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못 쓰게 하자 이렇게 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고용 예. 자체가 줄어드는데 예. 그러면 가장 취약한 근로자인 마무리해 주십시오. 취업도 못하는 예. 사람 영세 근로자에게 예.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김낙성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임금 차별과 사회 안전망의 취약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이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EU 등 세계적 추세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획기적인 양보와 함께 유연성을 높여주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과 근로조건 예. 차별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 의견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열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비정규직 보호법의 요체는 결국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하고 그 차별을 시정하자는 게 이제 요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 대상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파견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외주 용역하러 이 법의 적용을 교묘히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다면 이런 무분별한 기업들의 그 외주 용역화를 방지하도록 어떤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2004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27%라고 전제했을 때 그 전부 정규직을 예. 하기 위해서는 20조 마무리해 원이라고 주십시오. 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러던데 그런 현실적인 어떤 재원 예. 마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는지 그런 점을 좀 한번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한구 의장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방식대로 이거 접근을 하면은요, 앞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기업체들이 고용 별로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 사회 내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풀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은 보완 수단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시를 해야 될 것은 대기업의 경우에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느냐? 대기업의 노조들이 지나친 요구를 해서 그 부담을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고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 노조들이 그야말로 신이 만든 직장 이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느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용대 정책위 의장 2분 예, 동안 예. 반론해 주시죠. 저도 묶어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버리면 고용시장이 경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거를 한꺼번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 기능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쓰면은 이렇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할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게 지금 고용 문제의 핵심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고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용이란 건 고용의 질도 중요한 건데 비정규직 100만 원짜리 직장에 많이 다니면 고용 문제 해결된 겁니까? 전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규직 전환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놨는데 그건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연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유연성이 기업들 돈 벌기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유연성을 먼저 도입했던 유럽 나라들은
지금 이미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해서 유연 안정성이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예. 노동시장의 문제를 단지 노동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 돼.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이죠. 저희도 그걸 참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 아까 외주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 반대합니다. 지금 파견법을 철폐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입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의 모든 것을 기대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시장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게 모두 격화된 게 시장의 알겠습니다. 정책이 맡겨진 결과입니다. 예. 이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률 63.7%에 비해서 청년 고용률이 3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40%가 넘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58%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 청년 실업 문제 이것만 봐도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방안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청년 실업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면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육 과정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는데 미흡하고, 또 고학력화가 너무 심해져서 중소기업이나 3대 업종 취업을 기피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수요 측면에서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10대 성장 동력 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이런 데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 전문대학 사이의 3자 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즉시 취업하면서 전문대학에도 진학하고, 이후에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고, 대학은 학과별 취업률 등을 공개해서 사회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폴리텍 대학의 직업훈련 기능이라든가 예. 고용안정센터의 직업활성 기능을 크게 혁신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방식대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드디어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지난 8월 13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들고 드디어 거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 실업률은 6.7%로 이렇게 이게 2007년 8월 기준입니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는 19.5%.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체감 실업률은 한 30%가 넘는 거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 청년들은 얼마나 느껴지겠는가. 그래서 청년 실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규제 완화, 투자 여건 개선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영세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고맙습니다. 자, 이상열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 과연 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이제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30만 개로 이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에 매년 신규로 공급되는 인력이 한 47, 8만 명. 지금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매년 한 49만, 5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30만 명, 신규 일자리를 30만 명으로 목표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그 설명 들으니까 지금 문제를 자기 잘못으로 이 정권이 지금 자기 잘못한 거를 열거를 하고 또 대책을 별로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제조업이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그러셨습니다만은, 제조업이 시원찮으면은 그러면 서비스업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규제 많아서 그렇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업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막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이 또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교육 규제는 실컷 해놓고 지금 와갖고 능력은 모자란다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고용 촉진 장려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것도 저소득층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든가 장애인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예. 이게 일반인 하면 세금은 그건 누가 감당합니까? 세금 내면은 누가 투자합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용대 의장 반론해 주시죠. 예, 청년 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실제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인데요. 그 전에 교육부 총리 재직하실 때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를 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하셨고 대학을 이렇게 영리 추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뭐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이런 거면 그 청년들이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기 평생 직장이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자 해지 원칙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예.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예. 김진표 의장님 이하 노무현 정부가 예. 이 문제에 대한 반성부터 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할 의사가 없는지 예. 그걸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말씀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전체 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6.7% 37만 명으로 통계적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적하신 것처럼 구직을 포기했거나 또는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은 연령층에서 청년층에서 50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피부로는 참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참여정부가 기간 동안 기업 투자가 저조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투자를 20조, 2% 이상 매년 늘려가겠다. 그걸 통해서 최소한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실업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공급면에서 우리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고 교육의 모든 문제는 인과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개혁의 출발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으로 대학에 대해서 GDP의 1.2%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0.5%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연간 5조 원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교육 또 기업 투자 활성화 모든 정책들이든 네, 이제 어떤 마무리해 주시죠. 참여정부 임기 내에도 물론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운영 전체에 대한 하나의 전환기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자꾸 잘라가지고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공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한 토론자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먼저, 물론 이제 어떤 그 범주 내에서 질문하셔야 되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먼저 질문을 어떤 분한테 하시면은 1분 30초 내에 질문하실 수 있고요. 받으시는 분은 역시 1분 30초 내에 답변하실 수 있고, 질문하시는 분이 다시 1분 30초 동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참,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한 분한테 집중이 되면 다른 분이 질투를 느끼니까 좀 골고루 되도록이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자, 먼저 이상열 정책위 의장, 특정 토론자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이 소수정당은 이 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이 국민한테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중심당의 우리 김낙성 의장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면은 기업이 투자하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고, 그러면 또 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들한테 왜 이렇게 투자를 기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이 경제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겁난다.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기업의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많이 철폐돼야 되는데, 이 공장을 지으려고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업종에 공장을 신설하는데 호주에서는 한 이틀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창업 기간이 한 22일이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혁파해 가지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국민중심당은 이런 투자 활성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이상열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거의 전적으로 저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데도 저도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정책 과제로는 여러 가지 열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조세도 감면을 해줘야 되고, 또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규제 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용 토지 가격도 인하를 좀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내수 회복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정부가 해줘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고임금과 노사 그 불안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원인 제공을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경제 과제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활성화 제고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의장님. 투자 활성화, 결국은 기업 투자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의 생각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세 감면과에 대한 지적을 해줬는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그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인상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폭 감면을 해서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행정기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행정구역이 3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단계마다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여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공장을 짓는데 우리가 많은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 보호구역, 또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해서 이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또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는 가감하게 혁파하고, 특히 이제 무공의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혁파적인, 혁신적인 예.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한구 정책위 의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표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6% 성장을 해서 뭐 일자리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도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형편없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하고도 못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 투자가 많이 되면은 취업이 더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대학교에서 취업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내는 메커니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매우 다양화되도록, 그러니까 또 도전 정신이 갖춰지도록 하는 그런 제법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유화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일자리가 내수 시장이 나빠서 그런데, 내수 시장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꿀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야 이게 믿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네 번째로는 이걸 전환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는데, 이건 전환기 문제가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이래 좋은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식으로 발뺌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래 봅니다. 자, 김진표 의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1분 30초입니다. 먼저 그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문제는 첫째로 좋은 일자리, 한 달에 봉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중소기업과 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R&D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대학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그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투자를 늘려가야 하고, 또 이것을 물론 대학의 자유를 더 확대해주고 산학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이 소비 수요를 꾸준히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구 의장님. 우선 아직도 6% 성장이 가능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노무현 정권이 이 좌파 이념을 갖고 정책 기조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이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R&D 늘리고 무슨 인적자원 개발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시간이 제법 걸리는 일입니다. 몇 년 뒤에입니다. 5년 갖고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공급 사이드 얘기입니다. 빨리 수요 사이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촉진할 건지 이것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수 시장을 교정하는 방법,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소비 촉진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산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는지 그리고 또 고급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수입 대체할 건지 지금 많은 의료, 관광, 또 교육 예. 이런 것도 해외로 자꾸 나가서 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국내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이런 데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 믿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3분 손해가 이용대 3초요? 3초 남았었습니다. 그거 보셨네요, 다. 예, 이번에 이용대 정책위 의장께서 토론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민주노동당의 맞수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니까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당에서는 고용에서 어쨌든 시장에 맡기는 고용이 아니라 사회복지 문제로 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 그래서 국가 고용 책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좀 관점에서 이를테면은 공공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노인 문제나 보육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 100만 개를 정기직으로 실제 새롭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좀 주요 산업인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이렇게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상당수의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일자리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 특히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 산업, 친환경 산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상당량의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계속 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747, 7% 성장 이야기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7% 성장은 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7% 성장해서 세계 7위가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고 우리만 달리면은 가능한데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예. 거고요. 그래서 그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저희는 실제 이렇게 성장과 고용의 연관고리가 약화되고 예. 거의 마무리해 끊어지고 주십시오. 있는 그 현실에서 오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걸 간과하고 계속 성장을 예. 내일지로 나가는 이 알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구 의장님. 예, 지금은 상당히 저희 당 정책을 오해하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은 한 트랙은 고성장입니다. 또 다른 한 트랙은 고용 창출형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놓겠다고 합니다. 산업구조, 금융구조, 기업 지배구조, 또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보장금 체제까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형에 포커스를 둬서 두 가지를 같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7%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할 거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원체 노무현 정권이 시원찮게 해나갔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도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회만 제대로 주면, 뛸 수 있는 기회만 주면은 엄청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또 산업별로 쭉 대책이 있습니다. 기업 활성화 대책, 또 FTA 같은 거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 대책, 그리고 또 첨단 성장산업 육성 대책, 또 서비스, 고급 서비스 시장 확충,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 올리는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올리는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 프로그램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자세하게 토론해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민노당의 이용대 정책위의장 또 반론해 주시죠. 글쎄, 가슴이 좀 깝깝합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이렇게 병주고 약주는 건데요. 비정규직 확산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보호법안을 내겠다고 하시고,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양립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어쨌든 성장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좀 몇 가지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에.
그럼 어쨌든 좀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복지를 실현하려면은 저는 성장 만능주의 시각부터 한나라당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박근혜 대표도 박근혜 후보도 TV에 나와서 그 빵이 커져야 나눠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70년대부터 하던 이야기죠. 도대체 37년이 전에 한국 경제가 규모가 세계 11위가 되고 OECD 국가가 가입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체 그 성장의 열매를 서민들은 언제나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이렇게 재벌들이 크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실제 서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향유하는 여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한나라당만의 잘못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난 그 5년간 한국이 성장 잠재력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해왔었는데 이건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이제 김진표 정책위 의장께서 답변할 토론자 지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완구 정책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7% 성장, 이것이 과연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 이완구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쭉 열거하면서 이런 거 다 하면 된다. 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는 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 각종 생산성을 높여서 해결하겠다.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운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4% 후반의 성장률이 7%가 되려면 2 내지 3%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걸 대부분 생산성으로 해결하려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이 현재 한 30% 수준인데 이걸 2배 정도 늘려서 60%로 가지 않고서는 이게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하는 나라 전 세계에 50% 이상 생산성의 성장률이 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고성장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그런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질문 나왔으니까 이완구 의장 답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통신당하고 저희 차이가 성장률은 1% 차이입니다. 그죠? 예. 1% 차이라면은,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기업 규제 완화하면은 0.5 내지 뭐 0.8%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면은 또 뭐 0.몇 %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보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과 자본 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신이 나서 활동하면은 노동 투입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게 자본입니다. 우리 국내 자본만 자본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 자본 지금보다 몇십 %만 더 들어오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생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줄푸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시장은 FTA 갖고 만들어내고 내수 시장은 핵심 부품 소재 산업 그리고 고급 서비스 시장 요거를 갖고 우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특히 그 복합 기술을 활용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대폭 활용을 해서 정부 행정 서비스도 달라지게 만들고 산업의 경쟁력을 곳곳에서 달라지도록 만들 그럴 계획이 있고요. 시간이 다 됐죠? 예, 시간 다 됐는데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전략을 대별해 보면 감세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줄이고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 한나라당에서 열거한 많은 정책들 들어보면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 뭐 교육 정책을 한다, 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편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편다. 모두가 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세를 해서 정부 역할을 줄이면서 그러면 재정은 또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는 더욱이 한나라당 공약의 중심부에 있는 그 소위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같이 경제성이 아주 낮은 98년도인가 어느 국제연구기관이 0.16의 경제성밖에 안 갖고 있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토목공사를 과거 지향령에 30년 전에나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토목공사를 벌려가지고 그것으로 물류인프라를 고치는 그런 투자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정부 역할을 줄여가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 6%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과 예. 민간 부분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투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예.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더 매니페스토적으로 분명하게 예.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을 고맙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낙성 정책위 의장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우리 이상열 민주당 의장님만 질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예, 보기가 아주 이게 참 좋습니다. 토론에 나오는 예. 소수정당의 참 어려움이 이런 데 그 있어요.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 우리 이상열 의장님은 그 우리 지방 출신이시죠? 저와 같습니다. 근데 애당초 그 농공단지가 농촌에 들었을 때는 농촌의 값싼 그 유휴 노동력을 활용을 하고 또 농촌의 그 농해 소득도 이렇게 좀 증가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가서 보면은 가장 그 애로사항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력난입니다. 오늘 여기 참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해가지고 난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건비가 너무 쌉니다. 한 달에 8, 9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앞으로 한미 FTA가 발의가 되면은 농촌경제위원회나 대학 교수들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농촌에 14만 내지 24만의 또 이 농업 실업자가 또 생긴다는 거거든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열 그 의장님께서 또 민주당에서 농공단지 그 활성화 방안, 특히 영세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 실업 대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김낙성 의장께서 우리 민주당을 지적해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참 그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은 먼저 그 농어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비준 동의 문제는 다음에 처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곧 견지하고 있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1984년부터인가 아까 이야기하신 김낙성 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 목포,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목포에도 이제 농공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인력난, 판로난으로 인해서 대부분 영업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병역 특례 지정 제도를 좀 완화한다든지 또 아까 그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혁신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낙성 의장. 네, 그 이상열 의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모기업과 그 하청업체 간의 공정한 그 하도급 거래 질서는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도급 업체의 그 납품 단가를 계속 낮추다 보면은 하도급 업체는 봉급도 못 주고
또 부품의 질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기업의 제품도 질이 떨어져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농공단지 특히 그 지방의 그 영세 기업은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인력난 봉급을 못 주고 초임 임금을 80만 원, 90만 원 주니까 누가 거기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난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문을 닫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저는 하도급 그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해서 그 모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상여금도 주고 봉급도 올려주는데 이게 하청업체는 봉급 주기도 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또 영세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제도도 정부가 이걸 수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예. 뭐 장기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특히 예. 이 어음결제 문제도 예. 그 방식도 제도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국회의원 숫자로 정당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저는 정치학자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만큼 지지를 받고 관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분 참 아주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 17대 대선 어떻게 하면 정책선거로 잘 치를 수 있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서인데요. 이번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 토론자에게 드리면 각 토론자들이 1분 30초씩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5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 간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런 논란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항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번 등장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공방,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정책 대결 중심이 된 선거가 되면 축제, 우리 선거 흔히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국민의 바람 충족시킬 수 있을지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분 30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책 매니페스토는 정치 선진화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정책 내놓고 그것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작동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3월에 이미 옛날 공약했던 거 다 백서를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다른 당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흑색 선전 또는 후보에 대한 테러 행위 같은 것을 해서 선거판을 뒤엎어 보겠다, 한 방에 날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정계 특위에서 지금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처벌한다든지 또 후보가 위해를 당했을 때는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통신당에서 이게 좀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보고 앞으로 저희들은 공약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알뜰하고 예. 깨끗하고 또 유능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말 비슷하게 알깨유 정부 이렇게 개혁이라는 뜻도 되고 말을 깬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금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게요. 예. 자, 다음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예, 정책 선거란 거는 이 선관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정책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지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정책 선거가 안 되는 근본 문제는 그 당에서 내놓는 그 정책의 진정성의 문제가 일단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자 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정책 선거가 될 것인데
선거 시기에 내놓는 정책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기 공약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한나라당 그 이한구 의장께서 실제로 뭐 그 해외 시장은 FTA로 확대하고 내 시장은 부품 소재 산업 뭐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FTA가 되면은 내 시장이 제일 타격을 입고 제일 먼저 타격이 입을 게 그 부품 소재 산업의 중소기업 부문인데 그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이런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뭐 요구를 이렇게 뭐 사람들이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포퓰리즘 같은 그런 성격들이 오히려 강하고 그 7% 공약, 뭐 대운하 공약, 저는 뭐 다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는 정책 선거가 어렵고 확실히 이렇게 좀 나라의 비전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 재벌의 나라를 만들 건지 서민의 나라를 만들 입장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진정성이 있어야 정책 선거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는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수단, 또 달성 기간, 그 달성 과정의 로드맵, 이것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7% 성장률 공약은 물론이고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하고 4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장담, 이거야말로 반매니페스토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10배나 경제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경인 대운하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도록 환경 문제, 주민들의 이해 대립 문제, 이것들 때문에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고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한반도 대운하를 과연 4년 내에 실시라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당의 6%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총 투자율을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어떻게 분담해서 2%씩 총 투자를 늘려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매니페스토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매니페스토 정책이 우리 선거 문화를 유신하고 또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내려면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해 줘야 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할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마무리해 책임도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정책 선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 풍토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정당의 정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인기 위주라든가 시류에 편성한 공약이라든가 또 이런 또 정책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그 일들 또 선거 구도가 정책보다는 인물 대결 위주로 흐르면서 좋은 정책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이 내건 그 정책을 정확히 판단할 만한 정보와 또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은 또 이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정당 간 그 선거 자금의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우리 여기 민주노동당도 있고 여기 민주당도 있습니다만은 소수 정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지 못한 여건입니다만은 우리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좋은 정책을 내고 정책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이런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겠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의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신율 교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쳐서 이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했다 하는 비율은 5%에서 1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 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의장께서 또 김진표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5.3일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민단체가 그 도입했던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 정책선거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그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보면은 이 평가 요소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보니까 이 평가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잘못하면은 또 이제 악용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만 개선한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는 것이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예. 민주당은 이 금년 대선이 이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선 기획단하고 자문단, 알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예. 특히 이제 중산층 강국을 예. 건설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한 15초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들이죠. 얼마 전 그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내린 것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 주는 거 이거는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이 투표권 부여의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일치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용대 의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분 30초입니다. 예, 저희 당에서는 이미 저희 당 권양길 지금 의원, 지금 대선 후보 되셨죠. 권양길 의원께서 재외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을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취지는 어쨌든 해외에 살면서도 이렇게 한국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동등한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 안을 발의해 놨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뭐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이 만약 대선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타산되는 것이라면은 뭐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뭐 그런 게 진정성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실태가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재외 국민들에 대한 명부가 좀 완벽히 갖춰져야 될 텐데 그 명부가 지금 유효하게 작성되어 있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해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외 국민이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집 이름 미아처럼 뭐 그런 처지에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개선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대선 후보, 지금 대선 후보 결정조에 안정당이 더 많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거명을 되도록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다음엔 김진표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듯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단기 체류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하는 게 기반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전 이용대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뭐 이런 등등의 공정선거 준비를 하는데 8개월의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실제로 시일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처럼 이 분야에 관한 재정당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만큼 빨리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다음 총선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아, 예. 모처럼 시간이 남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자께서 시간에 너무 쫓기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이 시간이 정확해야죠. 자, 김낙성 의장 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170만, 또 유학 등 일시 체류자가 114만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 두 번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39만 내지 57만 표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미묘한 문제로 이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선 적용을 해야 된다고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 입장은 재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아주 기본 정책입니다. 반드시 그건 실현돼야 된다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 적용을 하려면은 선거 관리에 혼선이 없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질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려면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 설치라든가 신분 확인 절차라든가 투표 방식이라든가 선거운동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정권 행사를 기다렸던 제 국민들에게는 좀 아쉽지만은 선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준비를 한 후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의장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그러니까 영주권자하고 단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 선거의 범위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단위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모두 투표권을 주는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이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년 말까지 헌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법장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어떤 선거 실시하는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 아까 우리 민주노동당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선거인 명부 작성 이런 것을 좀 충분히 해결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양구 의장 말씀 주실까요? 앞으로 시대가 이제 세계가 단일화되는 시대가 되고 따라서 이 다국적을 인정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국내의 그 인재로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외 동포들 선거권 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논쟁이 헷갈리는 게 우선 이 자격을 주는 문제하고 자격자 중에 이거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문제를 자꾸 섞어갖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격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자 파악되는 것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거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관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통신당하고 저희 한나라당하고 차이가 통신당 쪽에서는 120만 명, 단기 체류자만 좀 하자. 우리는 전부 다 하자. 그럼 270만 정도 대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하자. 이런 얘기고. 좀 이상한 것은 지금 통신당 쪽에서는 요새 경선할 때 보면 모바일 갖고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왜 이거는 자꾸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예. 저도 좀 남길까요? 그래서 남기시죠, 지금 그러면. 이걸 전면 실시해야 교민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 훈훈한 양보의 미덕, 또 이 여백의 미덕 오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이버 공간, 여기에서의 선거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고 파급력도 크고 또 그만큼 상당히
악영향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 특성상 익명성이라든지 전파성 등으로 흑색 선정과 비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감시단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네티즌의 양식.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이버 선거운동, 이거 이제 까딱하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이버 운동이 오프라인 선거 운동보다 비용도 덜 들고 선거 과열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후보자 비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걱정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도 후보자 본인은 자기 홈페이지나 UCC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허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네거티브한 선거운동은 현재도 각종 법규에 의해서 후보자 비방죄라든가 사이버 선거 부정에 대한 감시제도, 또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상시 허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보다 완전한 국민 경선이 되기 위해서 저희 대선 후보를 휴대전화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휴대폰의 번호를 주면 거기에 인증번호를 부여해서 대리 투표 없이 확실하게 투표할 수 있으면서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진정한 의미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를 고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그 사이버 선거운동에 그 많은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규 규제와 책임성 부과는 당연히 따라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를 통해 연중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운동이 무조건적 허용되는 자유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운동에 의해서 현실 정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방이라든가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유통은 당연히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문제는 사이버상의 불법 선거운동은 삭제되거나 단속되기 전까지 일정 시간 유포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모임이 결성이 되고 오프라인상의 지지 반대 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선거 분위기를 과열, 혼탁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선거 운동자도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한 표를 가진 성숙한 유권자라는 책임 아래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열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민주당은 사이버 선거 운동은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UCC 형태로까지 진화가 돼서 금년 대선이 UCC 선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이버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거 비용의 감소라든지 또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또 뭐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이제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정책 지향의 선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이버 선거 운동이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 6월 21일자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어서 이 UCC에 대한 그 선거법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직선거법 93조도
좀 신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어떤 참정권이라든지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익명성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악용될 이런 소지는 물론 막아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한구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이 별로 악용만 안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난 4년간 이 인터넷 명예훼손 같은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68%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통신당의 경우 이거 찬성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하시려면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흑색 선전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대하면서 사이버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게 돼 있다. 그래서 괜히 허위사실 이번에도 또 허위사실 유포해갖고 대통령 선거 하려느냐 하는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아까 모바일 투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예, 이게 모든 정당의 행사는 선거 관련해서 나중에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이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당 후보를 예. 선출하는 데 참여해야지 이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냥 심심풀이로 예. 지역 배분 없이 연령계층 배분 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예.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제발 좀 정당에서 정보윤리를 알겠습니다.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용대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사전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옹호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나마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서민이든 전부 이렇게 계급장 떼고 이를테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고요. 이런 사이버 공간의 가장 민주적인 조건이 우리 사회의 그 민주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저는 중요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이버 공간이 일정한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이버 공간 자체를 이렇게 단속 대상으로 삼는 거는 마치 이렇게 애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려고 애기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부작용은 있겠습니다.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를테면 교양 계도라든가 어떤 문화운동 영역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문화를 이렇게 자정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돼야지 그것을 어떤 그런 문제를 국가의 단속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진짜 군사 독재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문제라고 보고요. 왜 저희가 진짜 절박한 서민 생계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럴 때는 전부 시장 이야기 하던 분들이 왜 잘 돌아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유독 국가 개입을 강조하시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 예. 일단 봐야 될 건 언론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더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오늘 토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무리 발언 기회를 1분 40초씩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씩 드릴 테니까요. 1분 40초 내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용대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와 방송국 관계자분들께 마지막에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 서민의 편인지 진보 정당이 서민의 편인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비정규직 확산법을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진보정당입니다. 또한 농민을 다 죽이고 한국 경제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기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 확대로 내수 경제를 육성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이룰 것을 주장하는 책임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는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의 코리아 연방은 과감한 민생개혁으로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는 대통령,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이 바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네. 집 걱정,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이 서민의 5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기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장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선은 늘 극단적인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선진형 정치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적인 정책 선거가 실현되어야 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휴대폰 전화 선관위가 해석을 받아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많은 국민이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처럼 검증되지 않는 공약이 아니고 매니페스토적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4월에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을 각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또 교육제도를 정권 목적으로 자주 바꾸지 말고 그걸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이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하는 이 시점에서 예.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예. 그런 계기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척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면은 누가 국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애국하겠습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17대 대선에선 깨끗한 전문가 집단인 우리 국민중심당이 반드시 집권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도 여성과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농촌도 희생시켜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선진 한국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풍성한 수확 거두시고 그리고 태풍 피해도 하루빨리 복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엔 민주당 이상열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의 공약이자 최선의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만한 그런 직장이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인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는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을 중산층화해서 중산층 강국을 만들어갈 그런 경륜과 능력을 갖춘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차세대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는 민주당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 말씀해 주실까요? 다음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선진국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거는 국민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산층의 비중이 매우 넓어져서 사회가 안정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겨냥을 해서 한나라당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일자리 창출이 과제 주요 토픽이었습니다만은 이 노무현 정권처럼 좌파 이념 갖고는 절대로 일자리 못 만들어냅니다. 좋은 일자리는 더구나 안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일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수입이 좋고 보람이 있고 또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이 왜 잘 안 되느냐? 정부부터 이게 엉망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부부터 생산성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깨유, 그러니까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FTA하고 부품 소재 산업 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상충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 FTA는 주로 완제품 시장 문제고 부품 소재 쪽은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내에 확실히 경쟁력 갖추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도로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제부터 상당히 자동차가 밀립니다.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어떤 누굽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모두 아주 적절한 시간에 다 와주셔가지고 또 오늘 토론의 내용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좀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고 제가 또 아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가장 중요한 당에서의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상으로 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정겨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교통안전 유의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여행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